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 다름 아닌 바로 제 책입니다. 네, 캡 선생이란 필명이 아니라 제 본명 김용석으로 낸 회사 밖 나를 위한 브랜딩 법칙 네임인데요. 예전 방송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실님, 나이님께서 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그럼 이 책의 제목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 네. 예상치 못한 질문이네요. 책 제목이 좀 길죠. 긴데 퇴사라는 단어를 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퇴사가 아닌 회사 밖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퇴사라는 단어는 다소 좀 단정적이고 선택의 느낌이 강한데 저는 꼭 퇴사를 앞둔 분들이 아니더라도 회사 명함이 없는 삶, 즉 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트레바리에서 나이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모임 이름이 회사 밖 나 브랜드라서 이 모임명도 제목을 짓는데 좀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목이 되게 확 와닿았거든요.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CEO가 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사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 밖에서의 내 이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거의 저를 포함한 모든 직장인들이 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진짜 나를 위한 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책 내용이 되게 저한테는 확 제목이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 고민이 진짜 많았던 게 출판사에서는 회사 밖이라는 게 조금 모호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퇴사라는 말을 조금 더 원했던 것 같긴 해요. 제 느낌상. 근데 저 퇴사는 너무나도 이제 정해진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퇴사를 물론 모두가 월요병에 시달리면서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나 해야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퇴사는 조금 단어가 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회사 밖에서의 삶은 조금 그걸 퇴사를 안 하더라도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도 나의 이름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런 부분도 담겨 있는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는 겸업금지인 분들한테 이런 걸 종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겸업은 아니되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좀 준비할 수 있는 활동들 그런 부분도 좀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면서도 그리고 회사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런 부분도 담았습니다. 경제 쪽 소설 쓰신 송이구 작가님도 원래 회사원이셨는데 블로그나 브런치에 글을 쓰는 것은 저희가 겸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하면서 내 이름을 대중들한테 각인시키는 활동 뭐 이런 것들도 이 책 읽으면서 준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조건상 그게 불가능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퇴사 후에 다 해야지 하면 좀 늦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고민을 하되 다만 쉽게 할 수 있는 무언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전문성을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의 것들도 책에 좀 많이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알지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용성님은 지금 회사 안에서 직장인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직장인으로서 이런 고민을 하셨을 때가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책을 쓰게 된 계기랑도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게 그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 첫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그때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운이 좋게 군대를 나와서 되게 빠르게 취직을 한 편이었는데 회사 명함이 없는 삶을 거의 살아보지 못했다 할까 그때까지. 그리고 첫 회사가 이름이 있는 삼성이라는 그룹에 있었어서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일례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출을 못 받더라고요. 대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예전엔 너무나도 쉽게 받았던 대출도 어렵고 심지어 연락이 왔는데 회사 계속 다니시나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는데요? 하니까 이제 그럼 대출 금리를 그대로 원래요? 할 수가 없다. 음. 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어딜 가더라도 제 소개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삼성 어디 다니고 삼성에서 뭐 마케팅을 하는 누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냥 있어요 하면 있어요. 다녀요. 그냥 있는 김영석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직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직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그럼 뭐 사업을 아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존재 의미를 계속 설명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한 시간이 길어진달까?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쉽게 협업이나 사람을 만날 때 요새 말로 커피챗 이런 걸 하더라도 너무 쉽게 만났거든요. 근데 회사를 나오니까 그 명함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성과나 내가 누렸던 혜택이 김용석이라는 사람으로 이루거나 얻은 게 아니라 그 삼성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얻은 거구나. 를 그때 너무 크게 느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위기의식이랄까?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느낀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책을 쓰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이게 핵심이다 하는 내용이 있나요? 핵심은 사실 제가 어떤 책을 쓰던 간에 그 제목에 있는 알파벳으로 다 정리는 해놓긴 하거든요. 전작에서는 제가 작은 기업을 위한 브랜딩 법칙 제로라고 해서 그 제로가 단순히 이제 단어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제로는 이제 돈과 시간이 제로에 가까운 작은 기업이 성공하는 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제로의 ZERO에 다 핵심을 담은 것처럼 이번에도 네임이란 거에 NAME가 다 그런 핵심을 담았는데 이거를 그냥 한번 설명드리면 네. 괜찮겠네요. 네. 전 책 제목의 네임 자체가 핵심이고 그래서 나의 네임으로 살기 위해서는 NAME 이 4단계가 필요하다.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퍼스널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 이거를 항해라는 의미를 가진 내비게이트. 우리한테 내비게이션에 조금 더 좀 익숙한 단어인데 여기서 항해라는 단어를 굳이 썼던 이유가 내비게이트 쓴 이유가 항구에 있을 때 배가 제일 안전한데 근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큰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를 알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편안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를 제대로 알기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고 나답지 않다고 생각했던 행위도 해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그게 내비게이트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행위이되 그거를 이제 항해에 빗대서 내비게이트를 썼고 다음으로는 그 나다움이라는 게 누구한테 가치가 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나다움을 가장 반겨할 사람이 누군가 나다움에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게 정조준하다 할 때 aim이라는 단어로 A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나다움과 이제 나의 타겟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조준했다면 이제는 그걸 메시지를 확장해야겠죠. 근데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메가폰이라고 하죠. 확성기. 그래서 M은 이제 메가폰 좀 확장시키는 그걸 잡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잘 하더라도 돈이 안 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화를 의미하는 earn을 썼는데 이 earn은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돈을 번다는 행위가 나 지금 돈 필요 없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버는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면 그 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공짜로 무언가를 할 때랑 내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버는 행위를 직접 해볼 때는 그걸 대한 태도 너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인으로 일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의 것들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뭐 영업을 뛰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프라인 무슨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라면 오프라인 매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월급이라든지 돈을 받을 때 그 세무 처리해 주는 분도 다 계시고 근데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야지만 정말 그걸 진심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돈을 지불한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이 돈을 벌기가 이렇게까지 어렵구나.
그래서 NAME라는 그 단계를 4단계로 거쳐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처음인 분들은. 근데 이미 퍼스널 브랜딩을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은 좀 막히는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맞아. 생각보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제공하는 가치에 단돈 1,000원이라도 건네는 거는 진짜 힘들 것 같고, 돈을 받기로 하고 이걸 수익화를 했을 때 결국엔 내 가치도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너무 달라지죠.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지 않고 하면 일종의 자원봉사 같은 느낌? 그래서 뿌듯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욕도 안 먹어요. 그쵸. 근데 돈을 버는 순간부터는 욕을 먹게 됩니다. 그게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불편한 지점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한번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게 고객지원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욕을 먹는 건 대부분 뭐 상사라든지 뭐 이런 단위인데, 근데 고객한테 직접 그런 컴플레인을 받는 거는 전혀 다른 레벨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좀 불편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가 타겟이라고 했던 고객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이라면 또 개선을 해야 되니까 좀 피드백 수용도도 좀 열리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 책에서 좀 강조하고자 했던 건 4단계에 다 들어가긴 한데, 그 나를 알리는 활동, 그 나의 가치를 조금 높이고자 하는 활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딱 2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시작하는 거. 맞아. 이제 이런 책을 읽더라도 해야지 하는데 한 달 지나면 맞아요. 원상태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좀 자세히 적었고, 2번째로는 이미 시작한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특정 단계로 가면 악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악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제가 적어놨고, 그리고 진짜 악플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제 경험도 제 경험이지만 제가 유튜버 분들을 좀 만날 때 늘 같은 질문 하거든요. 악플을 어떻게 대처하세요? 뭐 이런 질문 늘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들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책에 좀 풀어놨습니다. 한 가지 정도 좀 꿀팁 하나 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러면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악플이 뭔지를 스스로 정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악플의 정의.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의 역치가 너무 낮아서 제3자가 봤을 땐 저거 되게 건설적인 피드백인데 하는 것에도 그냥 그거를 삭제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안 좋은 그 댓글이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이걸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이거를 호메르시스적인 댓글과 포이즌적 댓글이라고 썼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호메르시스가 미량의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발전에 도움되는 댓글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얘기했고, 포이즌적 댓글은 정말 나를 그 독에 비난을 위한 비난. 네, 그래서 나를 진짜 파멸로 이끄는 그런 댓글은 사실 대응을 하면 안 되죠. 어설프게 뭐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좋게 풀리는 경우를 못 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셔라. 지금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책 내용을 거의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무대응. 이게 가장 1원칙. 그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다수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악플에 반응하는 거는 그 불씨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 불씨를. 그래서 철저하게 무대응하는 거. 2번째는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숨김 기능이 있어요. 댓글을 단 사람은 자기 글이 보인다고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한테는 안 보이게 하는. 그러면 그 악플로도 자극하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걸 전염시키지 않아서 좋고, 근데 특정 플랫폼은 이제 숨김 기능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죠. 근데 너무 심하다 싶으면 당연히 신고하시고 차단을 해야죠. 근데 차단을 대부분이 못하는 이유가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차단한다는 행위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럴 수 네. 있겠다. 그래서 제가 스레드에서 그걸 좀 유행시켰는데 제가 차단한다고 얘기 안 하고 배려해드렸다 라고 제가 유행을 좀 시켰어요. 뭐냐면 누가 그러한 인신공격성이든 어떠한 댓글을 달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거죠. 무언가가. 그럼 앞으로 그분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배려를 해드리는 거죠. 제 글을 안 보여드리게 해드릴게요. 그치, 배려지. 상호 배려. 상호 배려. 그렇게 규정을 하면 그런 행위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처단할 때도 조금 마음 편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를 악플로 볼 것인가. 그래서 그 책에서도 그걸 좀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그 부분 때문에도 시작하는데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남들이 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 괜찮나? 내가 올려도 되는 자격이 있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내용도 썼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10%는 존재한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명하지 않을 때는 그 10%가 안 보이거든요. 아, 그쵸. 근데 그 10%가 언제 보이냐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이제 시기 질투를 자극하는 거죠. 제 뭣도 아닌데 성공했네. 그러면 이제 그 10%가 가면을 벗고 등장하는데 근데 이걸 오인지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책에서도 에피소드를 썼는데 어떤 분이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뭔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이걸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그 10%를 맞닥뜨리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인이 험담을 했대요. 몰래.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분이 성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드러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회다. 주변 지인 중에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누구고 몰래 나를 시기 질투했거나 미워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결국에 내가 잘 됐다는 느낌이 들 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거, 이겨내는 거. 그럼 딱 악플을 맞닥뜨리는 순간 나 이제 성공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조짐이 보인다. 조짐이 보인다. 저는 그거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왜냐하면 악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내 메시지가 나와 비슷한 사람한테만 보이면 악플이 잘 안 보여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알고리즘상 그 유사한 타겟들한테 보이지만 안 보이죠. 근데 메시지가 점점 커지면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퍼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때 그 사람들의 무언가를 건드리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악플을 달고 그러면 그때 느낄 건 메시지가 되게 많이 확장됐구나. 그렇습니다. 그치.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인데 그렇게 자세히 소상히 나를 들여다보고 악플까지 달 정도의 에너지면 관심이 많다는 거긴 하네요. 부럽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나는 당분간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굳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하고 이 책을 읽어야 할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나요? 그 많은 분들이 진짜 퍼스널 브랜딩 하면 뭐 유튜버라든지 뭐 틱토커 이런 사람처럼 회사를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을 썼는데 어찌 보면 회사 내에서 더 필요한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누가 승진을 하지? 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한다기보다 일을 잘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승진하는 거거든요. 포지셔닝이 잘 된 사람. 그렇죠. 당연히 일을 잘하면서 일을 잘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승진할 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어떤 사람은 묵묵히 일만 해서 정말 소수만 아는 경우에 승진하기 또 힘들거든요. 그쵸. 그리고 더 문제는 이직할 때 퍼스널 브랜딩 어느 정도 한 분들은 미리 컨택이 오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퍼스널 브랜딩은 회사를 다닐 때도 이직을 할 때도 그리고 퇴사했을 때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날은 한 사람이 평생 직장을 떠나서 평생 직업도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걸 전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그 카테고리를 조금씩 변화시킨다 할까?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를 여러 번 바꿀 때는 특히나 이제 그럴 때도 내가 뭔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퍼스널 브랜딩 한 분들은 그게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퍼스널 브랜딩을 좀 장려하는 느낌을 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직원을 뜻하는 인플로이랑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인플루언서의 합성어지 인플루언서라고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그 충주시의 충주맨. 그쵸. 진짜. 직장인이면서 네. 인플루언서. 심지어 공무원은 그런 걸 맞아. 되게 싫어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직원들에게 그걸 조금 더 강요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기업 중에서는 민음사 직원분들이 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그 서울국제도서점 갔는데 다른 부스에는 이제 굿즈라든지 아니면 유명인들이 사인회를 통해서 이제 줄을 세웠는데 민음사는 현장을 관리하는 직원분들 앞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 그래 그 외부에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을 써서 광고하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이 답이 아니구나. 정말 진정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원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의 고역일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퍼스널 브랜드 정말 원하시면 이런 기회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회사도 원하고 나도 원하면 회사의 어떠한 자원으로 나를 알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플루언서란 이러한 트렌드도 직장인들한테는 퍼스널 브랜딩을 원한다면 일종의 추진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트렌드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직장인분들도 퍼스널 브랜딩을 생각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평생 직장을 다니신다면 뭐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을 하거나 뭐 이럴 때도 작용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 조용히 길게 살아남을게. 근데 그런 직장이 저는 이젠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회사 이후의 삶을 고려했을 때도 미리미리 나의 전문성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회사 지금 퇴사할 생각은 없고 엄두도 안 나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일에 대해서 아니면 같이 일하는 팀에 대해서 샤라웃하는 글을 링크드인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책에 썼는데 그 송기령 씨가 책에서 얘기한 게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중요하다. 근데 전 너무 공감했던 게 예전에 직장인들은 본인이 했던 일을 알리는 창구가 그런 구직 사이트잖아요. 그쵸. 포트폴리오 등록해놓고. 그 폐쇄된 사이트에 폐쇄된 형태로만 이제 알리는데 이제는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는 게 새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구직 사이트에 올리던 거를 링크드인이 되었건 뭐 블로그가 되었건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전문성을 계속 알리는 거죠. 요새 지금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제 인스타 알고리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유명한 기업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인사가 자꾸 저한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이브에서 뭐 A&R 뭘 하시는 매니지먼트를 하셨던 분인지 뭐 몇 년 동안 있었던 하이브를 저는 오늘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랑 또 그 뭐죠? 젠틀몬스터 그 사옥이 지어졌잖아요. 맞아. 그 회사 사진을 올리시면서 퇴사 전에는 뭐 이게 지어지고 있었는데 퇴사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지어졌다. 이런 류의 그런 인스타그램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맞아요. 저는 링크드인은 아니고 인스타그램에 제 갭이어의 여정과 그리고 갭이어를 끝나고 제가 어떤 조직으로 들어갔는지 게시글로 업로드한 글인데 그게 1만 조회수가 넘었거든요. 릴스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여정에 다들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유로운 상태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예전엔 구직 사이트에 이제 그런 걸 알렸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업을 원한다면 연락을 주셔도 되고 뭔가 그런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게 결국엔 투명성이라는 얘기가 뭘까 그러면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내가 했던 것들을 알린다는 것 자체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면 저 사람 믿을만해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근데 개인으로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심지어 저런 회사를 다녔었나? 이런 그렇죠. 거에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좀 초반에 했어요.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다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조금씩.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말로 나댄다. 아. 나대는 활동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퍼스널 브랜딩이 뭘까 그러면 이번에 책에서도 전 이 정의를 저 나름의 언어로 정의를 했는데, 내 이름이라는 고유 명사를 사회적 가치라는 보통 명사로 만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예를 들면 최근에 이걸 제일 잘한 분이 정의원 교수가 저속노화라는 보통 명사를 가져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원이라는 고유 명사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 뜻이 없는 그냥 글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속노화라는 모두가 인지하는 가치로 그게 동일시되다 보니까 그럼 나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떠한 가치로 연기해 듣지? 이거를 고민하고 각인시키는 활동인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 의도와 상관없는 가치가 붙어요. 회사에서도 어떤 이름 들으면 그 사람 그 회식할 때 분위기 띄우는 사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의도치 않은 퍼스널 브랜딩이 된 거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 좀 까칠하지만 일은 진짜 깔끔하게 잘해.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 구체적인 가치로 연결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가치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스널 브랜딩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모두가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면 조금 더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회적 가치와 내 이름을 연결하는 활동, 이게 잘 되면 제가 그 일화가 재밌었는데 어떤 행사에서 자기소개가 길수록 퍼스널 브랜딩을 잘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유재석 씨는 어딜 가든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가 가면 저는 그래도 한 30초는 써야 돼요. 구구절절 얘기해야겠죠. 저는 뭐 평일엔 브랜드 컨설턴트고 주말엔 독서 모임장인데 브랜드 컨설턴트로서는 뭐 삼성에서 일을 했었고 나와서는 뭐 국내외 기업들을 뭐 마케팅을 했었고 독서 모임장으로는 뭐 길게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했던 일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내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는 활동이다. 근데 진짜 이게 막 우리 평판조회 같은 것도 이직하다 보면은 뭐 하는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는 어떻게든 포지셔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는 거라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포지셔닝 되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걸로 포지셔닝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아마 네임에서 첫 번째 네. 나를 찾는 항해하는 것, 그 단계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브랜딩과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어떤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르트르의 그 명언을 빌자면 그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들은 기획을 해서 만들어지죠. 뭐 의자가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먼저 그 의자의 본질인 앉기 편하고 네. 또 그 모습이 다른 가구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작이 되는 거죠. 세상에 실존하게 되는 건데 인간이라는 거는 물론 그 종교적인 거를 종교적인 게 들어오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종교적인 걸 배제하면 일단 세상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나의 본질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의미, 가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나가는 거라서 근데 이 고민의 깊이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퇴근하면 쉬느라 바쁘지 퇴근하고 나서 난 누구인가 이러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야 회사 밖에서 생존할까 말까인 것 같고 그걸 좀 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세팅이 저는 이런 독서 모임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그 나를 발견하는 주제, 뭐 예를 들어 퍼스널 브랜딩 이런 책으로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트레바리 같은 플랫폼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좋은 환경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되게 동의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전작에서는 챕터가 끝날 때마다 요약 장표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챕터가 끝날 때마다 질문장표를 넣었어요. 아, 오. 좋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고민할 때 너무 어렵다면 하나의 그 힌트를 알려드리는 거고 다만 내가 누군지는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이제 챕터마다 좀 질문을 좀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식으로 좀 써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든 아이디어인데 지금 보니까 챕터가 총 5개고 첫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고 나머지 4개의 챕터는 그 네임 각 단계마다 이렇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주일에 단계 하나씩 고민하고 나누고 피드백하는 그런 모임을 자발적으로든 아니면은 작가님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이런 거 한번 활동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책에서 차별화를 항상 강조하셨는데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레퍼런스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레퍼런스도 찾으면서 여기에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한 방울을 딱 떨구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 꿀팁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차별화를 제가 강조한 이유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더 낫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것보다 더 나은 제품, 나은 서비스. 근데 소비자는 나은 것을 떠나서 다른 것에 먼저 집중하거든요. 그게 차별화죠. 그러니까 A보다 우리가 뭐 10% 나아요 보단 A와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확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게 많아서 그 개인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슈퍼스타 K라든지 이런 경연 프로그램 보면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데 결국 못 올라가는 분들 보면 이미 비슷한 이유가 있다는 걸로 못 올라가세요. 잘 보시면 차별화가 된 가수들은 위로 가잖아요. 맞아요. 우승했던 면면을 보시면 가장 가창력이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음이 가장 높게 올라가고 뭐 가장 성량이 좋고 이런 이유보다 본인만의 개성 있는 목소리, 창법 이런 맞아. 분들이 대부분 1위를 하시잖아요. 그거와 사업도 그렇고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름은 퍼스널 브랜딩은 좀 명확해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고유함. 그 고유함을 어떻게 찾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나라는 사람은 단면이 아니라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되게 다채로운 사람인데 그걸 하나로 딱 하기보다는 이 다채로운 나라는 사람에서 어떤 면을 조금 더 부각시킬까. 그럴 때는 그걸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 그 다채로운 면에 그 부각시킬 게 어떠한 사람들이 조금 더 열광할까를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전에 조금 고민하시면 좋은 게 구체적인 방법은 그 선불교에서 이런 방법론이 있거든. 어떤 차별화된 고유한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 이거를 수팔이라고 하는데 수는 내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그대로 따라하면서 수익 활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법적으로도 뭐 표절이라든지 카피의 문제이기도 하고 퍼스널 브랜딩에도 안 좋아요. 저 사람은 따라하는 사람이다. 이때 연습을 하는 단계인 거죠. 예를 들면 글을 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그대로 한번 필사해 보는 거죠. 뭐 사진을 찍는 분들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과 동일하게 찍어보고 네. 영상도 마찬가지고 따라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글을 처음엔 이런 걸 강조하는구나. 사진에서는 저렇게 음식점에 가면 저런 각도로 찍는구나.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분량에 이렇게 구성하는구나가 이제 보여요. 따라하다 보면. 네. 파가 이제 한 번씩 깨보는 거예요. 이 정형화된 틀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한 번씩 넣어보는 거죠. 파 정도만 되더라도 대부분이 봤을 때 되게 대단한 무언가로 보여요. 전 책에 예시를 뒀던 게 그 애플의 음악을 듣는 아이팟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그 디자인이라든지. 음. 근데 아이팟이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브라운의 라디오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 책에도 QR코드를 그걸 넣어놨는데 그 애플의 디자인을 총괄했던 그 조니 아이브가 그 브라운이든 뭐 이러한 그 당시에 그 전 세대의 그 디자인 계통, 디터람스의 어떤 그 미니멀한 디자인에 많이 영감을 받아서 되게 많은 거를 레퍼런스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되게 색깔 한두 방울만 넣어서 그걸 되게 새롭게 만든 거죠. 그래서 파의 단계는 내가 익혔던 그런 내가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 좋았던 무언가를 따라하는 연습을 하면서 나만의 색채를 이제 넣는 과정. 네.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되게 그 차별화가 되게 멋지게 나오는데 마지막으로는 이 파 뒤에 리거든요. 이제 네. 떠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걸 잊고 그냥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와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내가 소비자로서 좋았던 걸 연습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반응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비유를 뒀는데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그림 같다.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근데 피카소가 잘 보시면 어렸을 때는 오히려 되게 정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기의 그 피카소 작품들이 누가 봤을 때는 되게 그냥 너무 자유롭게 그린 것 같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전 거기에 철학도 들어가고 그러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언가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정리하면 고유하면 결국에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을 하는데 근데 나라는 존재는 단면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고 네.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그리고 이거를 대중한테 선보이는 방법은 이 수파리의 단계를 거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든다. 그래서 제 책에 뭐 다른 얘기도 했지만 이게 조금 더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 수파리가 일본에서 도제식 학습 과정으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많이 쓰이고 이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살바도르 달리도 그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피카소랑 동일시대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카소의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만의 그걸 가져간 그 케이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수파리를 좀 잘 적용을 해서 살바도르 달리 같은 뭔가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 잡힌 사이 오늘은 김용석 작가님, 저희 지금 책 잡힌 사이 함께하고 있는 캡 선생님이시기도 하죠. 캡 선생님의 회사 밖 나를 위한 브랜딩 법칙 네임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대화는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가진 다채로움은? 두 번째,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을까?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번 순서는 청취자 리뷰 소개 시간입니다. 각각의 채널에서 랜선 멤버분들이 나눠주신 리뷰를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혜님 한번 리뷰 소개해 주시죠. 네, 팟빵에 스루루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에피소드 19에 더울 땐 책 들고 여기로 도망쳐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나왔던 여행지들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식당이랑 카페 이름들이요. 다 너무 가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에피소드를 들을 쯤에는 댓글에 남겨놓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을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리뷰는요. 9월 3일자에 그 저희 에피소드 24화 기혼자가 말하는 결혼할 때 꼭 봐야 할 3가지를 듣고 초코초코초초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기혼 2명, 미혼 1명, 밸런스가 딱 맞네요. 히히. 보는 눈은 높아지는데 나의 매력은 떨어진다는 말 유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매력과 나이는 비례해서 상승 중이다. 이메일. 그리고 또 재밌는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저희 메일로 후기를 보내주신 케이스는 처음이었는데요. 김지선님의 메일 나혜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목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저것 많이 들어봤지만 편하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는 처음인 것 같아요. 세 분의 조화로운 목소리가 꼭 같이 이야기 나누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 올라올 팟캐스트도 기대할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메일로 받으니까 되게 편지 받은 것 같이 진짜. 기쁘더라고요. 네. 많이 편지 보내주세요. 네. 저희 편지함 수시로 열어보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캡 선생님이 그 블로그 글을 하나 찾았다고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셨는데, 제 블로그에 또 러브레터 같은 후기가 올라왔더라고요. 블로그 닉네임 소정의 세상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글인데, 요거 한번 캡 선생님이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 팟캐스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 거를 소개해 주실 때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사실 이 글은 이 팟캐스트를 추천하려고 쓰는 것임.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만. 책도 오히려 내가 잘 안 읽는 자기계발서 볼륨이 큰 편인데 대화 내용은 마냥 딱딱하지 않음. 캡 선생, 세실리아, 그냥 다혜님의 조합이 너무너무 좋을 뿐. 모두 최소 트레바리 파트너이거나 트레바리 경험자인 것 같은데 우연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출근 시간에 들을 때 엄청 힐링이었음. 듣기만 했는데도 지식이 쑥쑥 들어오는 느낌. 책도 안 읽고 처박아 뒀던 일부 필독서를 다시 들춰보게 만드는 맛있는 팟캐스트. 쭉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엔 시집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 글을 만약 보신다면 세 분이 추천하는 시집도 궁금해요. 이 글 봤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웠어요. 맞아요. 저도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거 착각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각인해 주시죠. 퍼스널 네. 브랜딩. 제가 댓글로 달았는데 그 이 소정의 세상님의 지인분과 이름이 살짝 헷갈려서 원래 그냥 나인 건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세실이잖아요. 네, 세실리아라는 풀네임으로 또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이름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캡 선생님의 찐 팬인 것으로 우연하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리딩리더스@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저희에 대한 후기도 아주 반갑습니다.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료의 생각 없는 생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